네, 2024년 8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신원식 씨를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하고 경호처장 김용현 씨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안보실장인 장호진 씨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임명이 아니라 일단은 내정이죠. 임명은 세 분 다 좀 있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군인 출신을 안보실장에 임명했다. 신원식 씨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게 군인 출신을 안보실장에 임명했다는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70%는 미국하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의 외교를 누가 하느냐? 외교부가 하느냐? 국가정보원이 하느냐? 국방부가 하느냐?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외교부는 할 게 없습니다. 외교부는 겉으로는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타 부처들이 해준 거를 최종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 저도 간접적으로 참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포럼을 만들어서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우리가 뭘 요구하고 해야 되느냐를 학자들하고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그게 쫙 쌓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산자부에서 좀 취합한다든지 해서 외교부에 주면 외교부에서 핵 담당하는 분이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이제 그걸 들고 하는데 사실은 산자부나 원자력께서 다 만들어주는 거죠. 한미 간의 군사 문제는 사실 군에는 무관부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외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군의 외교력은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만난 외국 대통령이 전두환입니다. 그걸 해낼 수 있었던 거는 제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유병현 씨로 기억하는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던 유병현 씨를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주미 대사로 보냅니다. 그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굉장히 이 군 관계가 특히 연합사는 친하니까 이 연합사령관 출신 대사가 뛰어갔고 레이건이 취임 후 제일 먼저 초청하는 외국 대통령으로 전두환을 선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전두환과 레이건의 케미가 만들어지면서 박정희 이후 흔들렸던 대한민국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만들어지죠. 또 하나 대한민국이 미국과 외교하는데 아주 중요한 루트는 국가정보원입니다. 수미테리 사건을 제가 설명하고 또 제 이 사이트에다가도 글로 띄워놨는데 한미 정상회담 한다 그러면은요 군도 띄워서 할 수 있지만 국가정보원이 거의 다 하고 외교부는 그냥 의전 정도밖에 못합니다. 국가정보원장이 미국 CIA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안보보좌관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되는 거지 외교부 장관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만큼 한미 관계는 군사와 정보가 중요한데 이 군과 정보는요 전부 다 대통령이 통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을 위한 정보기관이고요. 대통령이 이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보 보좌를 받는 거는 국가안보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국가안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가안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군이거든요. 군이 한 70% 차지하고 외교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정보죠. 이 정보를 가지고 군을 하면서 그 다음에 군을 토대로 뭐랑 협상을 하는 외교를 하는 그게 대통령의 가장 주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에서는 안보보좌관을 뒀는데 우리는 외교안보보좌관을 뒀었어요. 외교가 안보 앞에 붙으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안보가 더 큰 개념이거든요. 안보 밑에 외교가 있고 국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에너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를 다루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안보보좌관 속에 외교 비서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외교부에서 어떻게 잘 뛰어가지고 외교안보 특보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외교안보 왔는데 잘못된 거죠. 미국은 안보보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안보 특보를 만들어서 쭉 오다 보니까 이게 변하고 변해서 지금 국가안보실까지 왔는데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대개 외교관 출신을 안보실장에 임명하면서 이 국가 안보를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장호진 안보실장을 많이 비판했었습니다. 그는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경고를 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전후 복구 사업을 할 때, 러시아 복구 사업을 할 때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데 너 그렇게 북한에 가고 그러면 우리가 안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이야기를 지난번 7월 달인가요?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을 떠나면서 또 같이 합니다. 참 그걸 보면서 이 장호진 실장의 능력을 제가 좀 답답해했는데, 장 실장은 러시아 대사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가는 거는요, 지금 나토하고 미국이 전체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하고 나토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거고요. 러시아 재건에는 러시아가 완전히 굴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도와줍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이겨서 전후 복구를 한다면 그 복구 사업은 북한이 하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동맹을 맺었고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장 실장이 참 이 안보 감각이 없구나 하고 비판을 했었는데, 어쨌든 장 실장을 외교안보 특보로 빼내고 신원식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하겠다라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반깁니다.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어요. 김용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지고등학교 1년 선배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고등학교 맞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저보다 고등학교 학번으로 따지면 한 학번 빠른데,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학도옥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학도옥단에서 키가 커서 이 기수단을 냈습니다. 태극기, 우리 학교기, 학도옥단기 되는 3명의 기수단 중에 1명. 그래서 워커 신고 링 차고 마오라 착 차고 아주 폼나게 하고 다녔었는데, 학도옥단장을 하는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친구죠. 김용현 씨는 명지고등학교 학도옥단장을 했고요. 그리고 육사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학도옥단장 한 사람이 윤석열.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도옥단장이 각 고등학교에 그 교련을 할 때 1, 2, 3, 4학년 다 모아놓으면 학년별로는 대대라 그랬고, 1개, 2개, 3개 반을 묶어서 중대라 그랬고, 1개 반을 소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 1개 대대, 2학년이 2개 대대, 3개 대대. 그래서 학도옥단장은 연대장이라고도 했었죠. 바로 연대장을 했던 사람, 명지고 연대장을 김용현이 하다가 윤석열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좀 압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때 김용현 씨는 이제 별 3개를 달고 전역하고 있었는데, 이 김용현 씨가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면서 윤석열 캠프에서 안보를 책임진 사람으로 있었죠. 근데 이분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경호처 처장으로 있으면서 안보를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종섭 씨를 임명한 것도 김용현 아니냐라고 했었고요. 신원식 장관은요, 김용현 씨하고는 육사를 같이 나왔는데, 육사 1년 선배고, 신원식 씨도 별세까지 갔고 김용현도 별세까지 갔는데, 둘이 이렇게 가면 신원식 씨가 앞서가면 김용현이 따라와서 얼핏 보면 둘이 친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경쟁자 관계이기도 합니다. 신원식 씨가 장관이 되고 나서 국방부가 좀 군다워졌죠. 이종섭 씨 때는 많이 실망스러웠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신원식 씨를 안보실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인 실세다, 안보 분야의 실세다 하는 김용현 씨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으니까, 이제 김용현 씨는 이종석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수렴청장 하던 식으로 국방을 하지 말고 본인이 책임지고 하게 했으니까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제 김용현 씨 실력이 드러날 거예요. 아니면 자르면 되고, 더 잘하면 더 올려주면 되니까. 그리고 신원식 씨는 어쨌든 김용현 장관하고 앞으로 경쟁 관계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양반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워킹 딕셔너리라 그럴까? 뭐 군사부터 뭐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알지 못하는데, 많이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과거 거를 굉장히 설명을 잘 하시는데 많이 아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빅마우스 목소리가 큽니다. 강하죠. 근데 현재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냐, 그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죠. 그거는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김용현 씨도 마찬가지고. 이제 김용현의 실력을 보여줘, 신원식의 실력을 보여줘. 자, 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신원식 씨는 김용현
경호처장한테 휘둘리지 않고 국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장관을 하면서 국방부가 지금 정상화된 건 맞고요. 대신에 스트레스를 직원들, 군인들은 많이 받아왔던 것도 맞습니다. 사실 우리 군이 스트레스를 더 받고 지금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신원식 노선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안보실장에 가서 지금 유약한 외교관들이 이끌고 있는 국가안보실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기대 때문에 일단 환영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보가 위험합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침공을 했죠. 지난 5월인가 6월부로 미국과 영국 등 나토 국가들이 무기를 주면서 그 전까지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우크라이나 과거 영토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데만 나토가 준 무기를 쓰라. 그러면서 미사일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회복하려면 육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육군이 들어가려면 맨 앞에 기갑부대가 들어가는데, 기갑부대가 들어가는 걸 막는 게 가장 좋은 무기가 쥐레입니다. 엄청난 살포제를 깔아서 지금 빼앗긴 지역을 수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말부로 나토 국가들이 그러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해도 좋다, 자기네 무기로 라고 하면서 F-16을 주고 기타 무기를 주니까 지금 7월 말부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진격을 해 들어가면서 지금 서울의 절반 되는 정도의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지역이 쿠르스크인데, 쿠르스크에는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참고로 그 유명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유명하죠.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습니다. 옛날 소련 체르노빌 사건이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 그거는 지금 폐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포리자 지역에 원전을 지었는데, 이 자포리자 지역을 지금 러시아군이 쳐들어와서 점령해버렸습니다. 이 에너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미국은 올해 말 선거에서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아마 정전을 하기 위한 협상을 들어갈 겁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 그러면 어떤 정전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전을 안 주려고 그러겠죠.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를 진격해서 쿠르스크의 러시아 원전을 장악한 다음에 둘을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포리자 원전도 되찾고, 자포리자 원전 있는 지역의 돈바스의 그 광대한 빼앗긴 영토도 되찾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점령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뭐 협상할 게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쫓기게 되니까 푸틴이 어떻게 합니까? 이미 푸틴은 작년부터 쫓기고 있었죠.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선을 넓히기 위해서 새로운 전쟁을 만들었죠. 하마스를 수색해서 이스라엘을 때려라. 그래서 하마스는 때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수색해서 대만을 쳐라 그랬는데 중국은 응하지 않았죠. 그리고 러시아가 워낙 급하니까 러시아가 필요한 무기는 수출해주면서 러시아가 지금 기름이 많은데 나토나 미국들 잘 사는 나라니 우리나라도 안 사주죠. 이제 그걸 중국이 사주면서 중국은 아주 릴리랄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때려라 그랬는데 김정은이가 아직까지 못 때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북한의 무기를 가져가고 이제 기름을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어기고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면밀히 봐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줘서 북한이 지금 굉장히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점점 수세에 몰리면 또 다른 어떤 전쟁을 일으켜서 광분을 할 텐데, 현재까지는 김정은이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김정은이가 우리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제2의 6.25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저도 예측했고 미국도 예측했기 때문에 미국이 전략 원잠이나 공격 원잠 또는 핵추진 항공모함 또는 핵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좀 수시로 한국에 배치하고 있죠. 그래서 NCG라고 핵 협의 그룹을 윤석열 대통령이 22년도 미국 갔을 때 미국하고 만들어서 지금까지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나 전략 원잠에 핵무기를 탑재하고 들어오는 쪽으로 좀 바꿔서 북한이 이상한 짓을 하면 바로 대응하는 식으로 지금 굉장히 미국이 2022년부터 한반도의 안보 수위를 확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푸틴이 수석에도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국방부에 있거나 국방부를 지켜보는 저는 금방 알아듣는데 외교관들은 잘 놓쳐요. 그리고 그런
긴장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이 방송 듣는 보통 국민처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장호진 안보실장이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니까 야, 전쟁 끝난 다음에 니네 나라 재건할 때 대한민국이 안 도와줄 거야. 이런 헛소리. 우리는 러시아를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하고 짝짝꿍하는 나라를 왜 도와줘? 이제 전쟁 끝나고 러시아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어렵게 만들어서 3등 국가, 4등 국가로 덩치만 큰 소 같은 나라로 만들어 버려야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교체했기 때문에 잘 됐다는 건데, 이 지금 상황이요. 1945년 2차 대전을 끝내고 미국이 이제 유엔을 만들어서 세계를 평화롭게 가려고 했는데, 그 연합국 중에 하나인 소련이 갑자기 공산주의를 퍼뜨리면서 위기를 만들면서 45년부터 46년, 7년 냉전이 확 일어납니다. 동서냉전. 지금이 바로 냉전. 어떻게 보면 냉전의 클라이맥스는 47년, 8년, 9년 하다가 1950년 6.25 전쟁으로 극대화됩니다. 지금 미중 간의 냉전도 있지만 미 러시아 간의 냉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6.25 전쟁처럼 극대화된 겁니다. 여기 이렇다면 우리도 안보 체제를 확 강화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그 부분을 미국 가서 회담을 하게 되면 높이고 왔어요. 그럼 미국은 그렇게 하자고 요구하니까 따라갔는데, 한국에서는 시스템을 안 바꿨는데 이번에 신원식 장관을 임명하면서, 안보실장이 임명하면서 그걸 바꿨다라는 면에서 제가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건 제가 어디 강의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냉전이 아주 치열해지던 1947년 1월 1일 미국이 태평양 사령부하고 극동 사령부를 만듭니다. 지금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있죠. 이 그림은 미국이 갖고 있는 11개의 통합 전투 사령부입니다. 그 리스트를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건데, 요 자세히 보시면 설립 연도가 있는데 47년에 만든 것도 있고 63년, 83년, 2002년, 2007년에 만든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역이라고 표현된 거는 미국이 전 세계를 담당하는 사령부고, 그거 말고 기능이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미국 수송사, 특수전사 이런 거는 특별한 작전, 우주작전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요건 빼시고 지역사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미국이 왜 47년 1월 1일 태평양사를 만들었고, 그때 같이 만든 게 메가더가 사령관으로 있던 극동사령부입니다. 극동사령부는 대한민국하고 일본을 관할하는 거였는데, 일본에서 군정을 했던 사령부도 극동사령부죠. 극동사령부는 56년도인가 7년도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 표현은 안 나옵니다. 이게 미국이 전 세계를 담당하기 위한 통합전투사령부로 처음 만든 겁니다. 미국이 2차 대전 때 태평양전쟁과 유럽전쟁을 치렀어요. 지금 미국은 아시아를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그다음에 중동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 유럽을 담당하는 유럽사령부, 유럽사령부는 러시아까지 담당합니다.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아프리카사령부, 미국과 캐나다 담당하는 북부사령부, 남미를 담당하는 남부사령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가 지역사령부를 갖고 있어 전 세계를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만들 때는 태평양사만 만들어서 다른 지역엔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늦게 그때 태평양사와 극동사만 만들었죠. 그리고 3월 15일 날 유럽 사령부를 만들어서 독일 등 유럽을 관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럽 사령부가 아프리카까지 관할하겠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유라시아 대륙, 아프리카까지를 구대륙이라 그러고 남미, 북미를 신대륙이라 그러죠. 그래서 구대륙 쪽에를 미국이 유럽 아프리카 사령부, 그때 유로 아프리카 사령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 사령부로 딱 지키게 한 거죠. 그러다가 63년도에 남부 사령부를 만들어서 남미 지역도 관할하게 했습니다. 그럼 미국과 캐나다는 별도 사령부를 안 두고 미 공군에 노라드라고 약칭되는데, 이게 북미 방공사령부예요. 제 영어 풀네임이 생각 안 나는데, 누가 감히 미국을 때려? 미국을 때린다면은 누가 쏘는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미사일을 막기 위한, 우리 지금 공군의 미사일 방어 사령부 있죠. 미방사처럼 북미 방공사령부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미국과 캐나다, 알래스카를 방어하는 걸로 갑니다. 그러다가 83년도에 이때쯤에 이란이 79년도 80년에 무슬림 혁명이 나면서 무슬림 국가로 바뀌고, 그러한 이란이 이제 막 팽창주의로 가니까 시끄러워지죠. 그러면서 이라크하고 이란 간에 막 전쟁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굉장히 대처가 빠른 나라예요. 중부사령부를 따로 만듭니다. 태평양사령부가 관할한 지역에서 따로 중부사를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2001년에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하니까 미국이 미사일이나 날라오면 미국이 당할 줄 알았더니 테러를 당하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노라드를 토대로 미국과 캐나다, 알래스카를 지키는 북부사령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유럽 사령부가 아프리카까지 관할하는 건 무리다. 아프리카 지역에도 분쟁이 많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아프리카 사령부를 만들면서 미국이 전 세계를 관할하는 이런 사령부를 만들어요. 근데 이러한 사령부를 만드는 시작이 언제였느냐? 1947년 1월 1일 태평양 사령부, 지금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거였다는 걸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47년이 세계전쟁을 치른 미국 입장에서는 위기가 막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굉장히 잘 대응한 그런 타이밍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같이 만들었던 자료인데, 이렇게 1월 1일 날 태평양 사령부와 국동부 사령부를 만들었던 미국이 47년도 9월 18일 날 미국의 육군부는요, 원래 이름이 전쟁부였어요. 디파트먼트 오브 워였어요. 전쟁부로 2차 대전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부 안에 육군 항공대가 있었는데 그 항공대가 B-29에다가 미국이 만든 원자폭탄 리틀보이하고 팻맨을 싣고 가서 일본에 떨어뜨려서 전쟁에 이깁니다. 그러니까 육군 항공대가 굉장히 세죠. 육군이 뭐 그렇게 오래 싸워갖고 많은 사람 죽고 죽이고 했는 전쟁을 못 끝내는데, 야, 공군은 핵폭탄 하나면 이기잖아. 그래서 미국이 공군의 중요성을 딱 깨닫고 육군 항공대를 띄워내서 에어포스, 공군을 만듭니다. 47년도에. 그러면서 공군을 관할하기 위해서 이 전쟁부를 없애서 육군부, 디파트먼트 오브 디 아미로 바꾸고 따로 공공부, 디파트먼트 오브 디 에어포스를 만듭니다. 해군부는 따로 있었고 디파트먼트 오브 더 네이비는 있었고, 그래서 이 3개 공군부를 만들면서 이 3개의 부가 다 따로 움직이면 또 문제가 돼. 2차 대전 때는요, 미국의 육군하고 해군이 따로 움직였어요. 육군은 유럽 전투를 주로 하고 해군은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을 주로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일본을 상륙해 들어갈 때는 육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육군이, 메가더의 육군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가더가 일본에 가서 군정을 해야 되느냐, 태평양 함대를 이끌었던 니미츠가 해야 되냐 싸우다가, 땅에서 하니까 육군이 하자 그래서 메가더가 군정을 하러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극동군 사령관이 되고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되죠. 그게 계속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 3군을 통합해서, 그러니까 3군을 띄워놓고 있어야 평소에는 누가 다 뭉쳐놓으면 그 최고사령관의 쿠데타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띄워놓고 있지만 전쟁 중에 합쳐놔야 된다. 그래서 육군, 공군, 해군부를 따로 두지만 이걸 통합해 움직일 필요가 있어 국방부를 47년 9월 18일 날 처음 만듭니다. 국방부 밑에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가 있는 거예요. 그 미국에는요, 뭐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 밑에 부가 있고요. 우리랑 좀 달라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태평양 사령부를 47년 1월 1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5개, 6개 만들어 전 세계를 커버하고, 또 기능사령부를 몇 개 더 만들어서 11개를 갖고 있는데, 그게 다 육해공군 통합한 전투사령부거든. 전쟁을 할 때는 육해공군을 묶어가지고, 해군이 해전을 이겨지면 해병대 상륙하면 육군이 들어가 때리고, 공군이 때리고,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지, 따로따로 움직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통합 전투사령부를 미국이 아까 11개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47년도에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방부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 9월 18일 날 또 뭐를 하는가 하면은 47년도에 그 유명한 CIA를 만듭니다. 미국이 2차 대전을 치를 때 각 군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했어요.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하다 보니까 대통령은 군을 지휘해야 되는데 자기는 정보도 없고 아는 게 없어. 그래서 급격하게 정보가 필요해서 OSS를 만듭니다. 그래서 해군과 육군에서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판단할 게 많으니까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죠. 근데 전쟁 끝난 다음에 OSS는 없어졌어요. 근데 47년 막 냉전이 치열해지니까 야, 이건 아니구나. 대통령이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없구나 해서 대통령을 위한, 그래서 센트럴 인텔리전스, 대통령이기 때문에 센트럴 인텔리전스예요. 모든 정보기관 중에 제일 세서가 아니라 센트럴이 대통령이야. 센트럴 인텔리전스 에이전스, CIA를 만든 겁니다. 그 CIA가 정보를 갖고 와서 대통령을 주면 그걸 갖고 군을 지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같은 날, 역시 9월 18일 날 미국이 NSC를 만들어요. 자,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국무회의라는 게 있죠. 대통령이 국무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미국에는 대통령 밑에 국무회의라는 게 없어요. 미국에서 국무회의 역할을 하는 건 뭔가 하면 상원입니다.
미국은 50개 나라가 모인 국가연합체이기 때문에 그 각 주의 대표 2명씩이 100명이죠. 모여서 미 상원을 만들고 상원에서 미 연방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다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상원에는 의장이 없어요. 그냥 미 부통령이 가서 이 상원이 결정한 걸 대통령과 부통령도 따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통령 너무 바쁘니까 부통령이 상원 의장 비슷한 걸 해줄 뿐입니다. 그 상원에서 결정하는 거를 상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상원이 국무회의고요. 거기서 이제 근데 각부 장관은 어떻게 임명하냐? 미국 대통령이 추천을 하면 상원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오케이 하면 임명하는데 그 각부 장관은 상원이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장관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원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부 장관들은 매우 독립적이에요.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 임무를 하고 국무장관은 국무장관 고유 임무하고 국방장관은 고유 임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 시스템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건 아니지.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랑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장관에 임명합니다. 그래서 국무장관하고 미국 대통령은 항상 상의하고 국방장관은 상의하죠. 그러나 어쨌든 국무회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뭘 하느냐? 관계장관회의를 해요. 만약 코로나가 심각하다 그러면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하고 이게 군이 도와줘야 되죠. 또 국토안보부가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장관회의를 그러니까 이게 비상설기구인데 근데 이 상설기구로 안보만은 냉전이 워낙 치열하니까 전쟁 나면 빠르락 대응해야 되니까 안보장관회의만은 따로 상설로 만듭니다. 국무회의처럼 만드니까 그게 NSC입니다. 국가안보회의.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지 쭉은 정리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때 볼턴 안보보좌관이 유명했는데 볼턴 같은 안보보좌관은 한국전쟁이 끝나던 1954년 처음 미국 대통령 보좌하기 위해서 어드바이저는 뭐 고문, 자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보좌관으로 번역해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신설합니다. 국가안보회의 갖고도 대통령이 군을 통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보보좌관을 추가로 만들어줘요. 자,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 국가안보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안보 특보를 만들었는데 이 외교를 붙이는 바람에 자꾸 외교관들이 안보 책임자가 되니까 안보를 제대로 못했어요. 사실은 정보기관장이 오거나 군의 최고 리더가 오면은 미국하고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였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군 출신의 신원식 씨를 안보실장에 임명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안보실장이고 미국은 안보보좌관이죠. 근데 미국은 왜 보좌관으로 하냐? 모든 안보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저로서 보좌관을 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보실이라 그래서 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안보 문제를 결정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는 있어요.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그리고 NSC도 안보실장이 하도록 되는데 이건 문제죠. 자, 이렇게 오던 미국이 2001년에 9.11 테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깜짝 놀라서 노라드 갖고는 못 막는구나 해서 그 다음 해에 북부사령부를 만들죠. 그러면서 국토안보부를 만들어요. 미국 내부의 안전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안보를 위해서는 북부사령부가 움직이지만 이 테러 조직은 미국으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걔네들을 잡기 위해서 국토안보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국토안보부가 독립기관인 해안경비대, 그 다음에 페마라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소방청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 소방도 안보 안전과 연결되지 않아요. 이 재난 담당청 페마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에 SS라고 하는 비밀 수사국이 있습니다. 이 미국 재무부는요, 미국 달러를 만들고 미국 그런 걸 금융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연방 초기에 이 위조 달러를 만드는 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만들지 못하니까 술을 만들어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을 재무부에 만들었어요. 이게 연방 차원에서의 수사기관이니까 각 50개 주로 왔다 가면서 다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대통령이 몇 번 링컨이 암살되고 하다 보니까 야, 미국 대통령 경호를 해야 되는데 미 연방기구 중에서 누가 경호할래 그랬는데 미국의 육군부나 해군부는 연방 차원 미국 바깥에서만 작전해야 되니까 그 경호를 할 수가 없었어요. 법무부는 총재비들이 없잖아요. 검사들이 그걸 못하죠.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무부에 있는 수사기관인 비밀 수사청인 SS, 시크릿 서비스가 미국 대통령 경호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SS가 이제 미국 대통령 경호를 쭉 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SS를 재무부에 있던 거를 떼어내서 국토안보부로 갖고 오고, 또 미국은 이민국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은데 그거를 막는 조직들이 많거든요. FBI 말고 그런 기구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에너지부라고 하는 데는요, 미국에서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관리하는 데가 에너지부입니다. 거기에 과학기술, 미국의 핵폭탄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Science and Technology Directorate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있는데 그걸 갖고 오고, 미국 교통부에는 그 테러라는 게 항공 테러 할 때 항공 관제를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인데 이런 것들을 다 국토안보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국토안보부를 만들면서 미국이 지금까지 이제 오는 건데, 자, 미국이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요, 47년도에 왜 그렇게 통합전투사령부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45년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46년 9월 15일 날 소련이 이제 독일군을 밀어내면서 동유럽 국가를 해방시켰잖아요. 해방시켰으면 각각 나라들이 잘 되도록 하면 되는데, 46년 9월 15일 날 소련이 자기네들이 해방시킨 불가리아에 공산정권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47년 되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공산정권을 세워요. 딱 그때쯤 그 유명한 영국의 처칠 총리는 독일이 항복한 직후에 영국 선거에서 져서 총리직을 내놓고 야인이 됐죠. 이때쯤 이제 미국 대통령이었던 투르만의 고향이 어디지? 아이고, 갑자기 미주리주에 와갖고 어느 대학 와서 연설을 하면서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화되고 있다. 유서 깊은 동유럽 국가의 수도가 철의 장막이 쳐고 있다는 유명한 연설을 하죠. 그래서 처칠이 굉장히 이제 방공노선을 가는데 미국은 그걸 그게 바로 이제 46년 9월 15일 불가리아의 공산화, 47년 폴란드 루마니아의 공산화, 4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7년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이 바로, 즉 소련과 전쟁할 수 있다고 통합전투사령부, 태평양사령부를 만들고 극동사를 만들고, 이어서 유럽사령부를 만듭니다. 유럽사령부가 조금 3월달로 늦어진 거는요, 그때 미국이 이 서유럽 국가를 묶어서 나토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토 만드는 게 좀 늦어져서 유럽사령부 설립이 좀 늦어졌어요. 49년에는 헝가리까지 공산화돼갖고 이 6개 나라를 공산화시키니까 미국이 47년도 3월 달에 유럽사령부를 만들었던 미국이 49년 4월 4일 나토를 드디어 발족시킵니다. 냉전이 확 올라가는 거죠. 이때쯤에 제 기억으로는 연도가 자신이 없는데, 그때까지는 서베를린에다가 미국이나 연합국들이 차로 들어가서 물자를 줬는데 차로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요. 베를린 봉쇄를 하죠. 그래서 미국이 비행기를 싣고 가서 막 투하를 하는 걸로 하면서 베를린 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미소가 전쟁할 것 같은 위기로 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49년 5월 23일 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점령한 지역을 묶어서 서독 정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마샬 플랜을 내세웁니다. 이 못 살면은 공산화된다고 보고 전쟁을 치렀던 서유럽 국가들을 부응할 수 있도록 막 지원을 하죠. 자, 이러할 때인 49년, 바로 이때도 49년 10월 1일 중국에서는요, 모택동이 장개석을 밀어내고 중국 전체를 석권해서 10월 1일 중공 설립을 선언합니다. 바로 그 직전인 49년 8월 29일 날은요, 소련이 미국에 이어서 원자폭탄을 처음으로 실험합니다. 4년 차이로 따라와요. 3차 대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미국은 47년부터 태평양사령부 극동사 만들고 유럽사 만들고 그 다음에 국방부 만들고 CIA 만들고 NSC 만들고 막 대응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토 만들고 이렇게 대응을 해오는 거죠. 자, 이렇게 긴장이 막 올라갈 때 1950년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야, 소련이 핵실험한 걸 알았으니까 미국도 영국도 긴장해 조사하다가 영국의 MI5가 국내 정보 수사기관입니다. MI5가 푹스라고 하는 독일계 영국인을 체포해요. 그는 박사인데 영국으로 망명해가지고 영국 사람이 돼갖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했던 원자폭탄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 핵개발 정보를 소련에 넘겨줬다라고 해서 영국의 MI5가 잡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을 처형하려고 그랬는데 당시 영국하고 소련은
냉전은 심했지만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연합국이었거든. 그 연합국이니까 간첩죄가 성립이 안 돼서 무슨 뭐 기밀 유출죄로 해갖고 장기간 복무시킵니다. 그다음 나중에 이제 풀어줘갖고 쫓아내니까 이 친구가 동독으로 가죠. 동독에서 굉장히 영웅이 됐던 사람입니다. 자, 훅스를 잡으니까 훅스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게 미국의 로젠버그라고 하는 그 엘리트 부부가 자기 이 로젠버그 부인의 남동생이 육군 상사인데 이 친구가 그 미국이 원자폭탄 만드는 맨하탄 계획에 참여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러시아에 소련에 줬다라고 이게 나와갖고 굉장히 시끄러집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나기 직전인 50년 6월 16일 이 로젠버그 부부가 체포돼갖고 전쟁 중인 51년도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형되죠. 이렇게 막 냉전이 올라갈 때 뭐가 터질 것 같은데 유럽에 터질 줄 알았는데 그때 스탈린이 머리를 써서 김일성을 수속해갖고 우리를 때리게 되는 50년 6월 25일 전쟁이 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은 이 전쟁이 났으니까 이쪽으로 관심이 갔으니까 좀 유럽은 살아난 거고 대신에 우리가 터진 겁니다. 지금이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림으로 인해서 이제 6.25 전쟁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근데 나토하고 미국은 참전을 안 해. 그러면 계속 걔네 힘 빠지게 해. 걔네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토를 많이 먹었어. 근데 지금 2년쯤 지나니까 미국과 나토가 장비를 줘서 거꾸로 쳐들어가게 했어. 그러면 이제 러시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마스를 수수해겼고 김정은 수수해겼고 시진핑 수수해겼는데 하마스만 전쟁 일으켰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작살나고 있어요. 지금 김정은도 도발하면 우리한테 작살날 겁니다. 작살 4개를 하려면 안보실장에 군을 아는 사람이 와야 되고 미국하고 협의를 하려면 윤 대통령은 지금 지난번 국빈 방문에서 롱롱 타임 어고 하고 아메리칸 파이 부르면서 미국의 하자는 대로 딱 따라갔고 미국의 요구대로 우크라이나 방문하면서 잘 갔는데 이 외교하는 사람들은 그게 싫어. 지들 똑똑하잖아요. 나름대로 주석파 이름도 공부했고 뭐 자주성도 있고 자주성 따지다가는요 나라 망해요. 김구처럼 된다고 외교관 하는 친구들 늘 만나보면 참 똑똑한 척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을 못 놓칩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가 전쟁을 안 하려면 군 출신이 와갖고 뭐 그가 못할지 잘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장호진 시스템으로는 안 됐다 이거야. 바꿨습니다. 잘 바꿨어요. 그리고 군의 실세로 있던 김영현 씨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으니까 이종섭 통해서 뭐 국방 하지 말고 본인이 죽을 정사도 알아서 하라 그래. 책임지고 해야죠. 이거 잘한 겁니다. 못하면 책임지고 날리면 되는 거고 잘하면 계속하게 되는 거고. 지금은 한미 군사안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까딱하면 우리가 어설프게 대하면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준동하는 거 있죠. 개딸들이 이재명 왜 밀어줘요? 우리 내분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거 다 영향력 공작이고 북한이 뒤에서 정보기관이 움직이는 겁니다. 한국에서 뭔가 좀 불만스러운 얘기 나오면 확대돼서 막 퍼지게 하는 거 그거 정보기관들이 다 수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군 출신들이 안보 책임자로 갔으니 좀 막아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윤 대통령이 하여간 외교 안보 문제는 일단은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아는 지식으로 미국이 47년도 냉전이 막 치열해져 갈 때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유럽과 미국을 지켰고 결국 하다 안 되니까 제일 약한 고리인 6.25 전쟁을 스탈린이 주도하게 했는데 그것도 미국이 유엔군을 동원해서 바로 틀어막았죠. 미국이 그때 한국전에 참전하려면 미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비준. 근데 미국도 참여한 유엔에서 결의하면 전 세계 결의니까 갈 수 있다. 유엔청에서 결의를 하니까 바로 참전해서 우리를 지켜줬잖아요. 그런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유엔군 사령부에 독일이 가담했거든요. 유엔 사령부가 커질수록 우리는 좋은 겁니다. 이런 유엔 사령부를 없애려고 했던 게 누구냐? 그게 문재인이에요. 제가 문재인은 계속 잡아놓으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김영은 국방장관, 신원식 안보실장 취임, 지명, 이정호는 반긴다. 오늘의 제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